안녕하세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또 지역 공동체 회복이란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다라는 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분권으로 우리의 어떤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지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소진광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가요, 지방 분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지방 분권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 분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이제 꿈을 꾸지만은 여러 꿈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뭐 황당무계한 꿈도 꿀 수 있고 우리 일상 주변에 관한 꿈도 꿀 수 있는데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에 관한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꿈을 만들 수 있고 보다 더 그 꿈을 실현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상에 적용되는 지방 분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방 분권으로 꿈을 꾸려면 지방 분권의 핵심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지방 분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요?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늘상 자기 욕망과 관련해서 생각하기 마련이죠. 모두가 다 욕망은 꿈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를 바라는 거겠죠. 그걸 바란다는 이야기는 그게 실현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현재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꾸기 마련이고 또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발전하거나 행복해지기를 기대하겠죠. 돈 많이 버는 꿈, 이를테면은 또 자녀가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한 꿈, 다 이런 것 등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고 우리 안에 잠겨져 있는 우리의 욕망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 서울에 살면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수단하고 또 저 오지에 살면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정도하고 또 이를테면 저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도는 다 다르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꿈도 달라지고 또 그 꿈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도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개인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그런 우리 마을, 우리 지역사회, 우리 고장과 관련한 그러한 꿈이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꿈들이 되겠죠. 또 따라서 그런 꿈을 꾸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지역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지방자치는요, 흔히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을 들죠. 지방자치의 3요소도 마찬가지로 견주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민이 살아가는 생활터전, 일정한 범위의 공간이라는 그런 고장, 장소적인 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터전을 스스로 가꾸고 또 스스로 그 안에서 꿈을 일구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그게 뭐겠습니까? 자치권이죠. 따라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정한 어떤 그 지리적인 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러한 지리적 범위를 바람직한 상태로 가꾸면서 자기 꿈을 일굴 수 있는 그런 자율성, 그런 자율성은 어디로부터 주어지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겠죠. 이게 자치권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죠. 다시 말하면은 지방자치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이야기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다 보면 혼자로서는 도저히 다 충족을 할 수 없는 그런 물건도 있고 그런 서비스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혼자 필요한데 혼자로서 충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마련하고 보충받고 보완할 수 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우리 마을이 생기고 우리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서울시가 만들어지고 강남구가 만들어지고 종로구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방자치란 개인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혼자 다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남과 더불어 살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누군가로부터 보충받는 그런 일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주민으로서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이 강하겠죠.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웃과 만나서 일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부족했던 것을 채울 때가 더 보람이 있을까요? 흔히 대통령과 만나서 인사 나누면 대단한 기회로 생각하고 고귀하게 생각하죠. 고귀하고 대단한 기회는 맞습니다.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웃과 함께 만나서 논의하면서 보완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만족감으로 아마 와닿을 겁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주민으로서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찾아가는 방법이고 또 그러한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찾아내고 그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방향으로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율성, 여러분들의 주인의식,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찾는 일이 지방분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왜 그럼 지방분권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방분권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그 주인의식과 주도권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 원리하고도 대단히 관계가 깊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 어떤 집단의 자유, 국가의 자유는 차후의 이야기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전체 국가라든가 어떤 전체 집단의 틀을 우선하는 사회주의는 실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민주주의 하에서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다 보면은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는 개인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국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수긍할 분이 있겠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결국 개별 인간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그 개별 인간이 충족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누군가로부터 보충받기 위해서 우리는 집단을 만들고 계모임도 하는 거고 지역사회를 꾸려가고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인식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란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거고 또 여러분은 국민이기 전에 주민이어야 됐었던 거고 따라서 그러한 자연스러운 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지방분권이건데 왜 지방분권이 안 되느냐 하면은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죠. 내 자유를 남보다 더 누리고 싶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호 충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서로 충돌하는 사람끼리 해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서로 마주쳤어요.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 자신의 욕망을 우선 충족하기 위한 사람들끼리의 자유가 이제 발로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자,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이 길목을 우리 둘만 통행하도록 앞으로 우리끼리 해결하고 그 다른 사람은 절대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담합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길은 누군가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따라서 처음 서로의 자유가 충돌한 이해 당사자끼리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독점이 나타나고 담합이 나타나서 결국 불특정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무단히 제약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은 이해 당사자끼리만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해결 방식을 택한 겁니다. 제3자 해결 방식의 대표적인 장치가 정부인 거죠. 따라서 정부는 우선 당장 그 길목에서 충돌한 두 사람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길목을 지날 수 있는 사람의 권리나 자유까지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타고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또 지방자치가 국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도와주는 것이다. 국가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좋아하시죠? 평등 무조건 좋아하십니까? 아마 무조건 평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은 아, 그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파괴 좋아하시죠? 예. 이와 같이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자유, 평등, 파괴를 들죠. 그런데 이 세 개가
이 세 가지 자유평등 파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유란 자기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발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하게 됐죠. 그러면 그 충돌을 공익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끼리 모든 자유를 전부 합해봐요. 합하고 여러분 수만큼으로 그 자유 전체 합한 것을 딱 나누면은 무엇이 나올까요? 그게 바로 평등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전체 집단의 어떤 이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평등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내 자유를 많이 신장하고 싶지 내 자유의 일부를 할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기꺼이 말할 사람은 사실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상당히 긴장관계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는 개인의 존재 이유지만 평등은 우리 이웃, 우리 마을, 내가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작동되려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의 자유나 역량을 발휘해서 굉장히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부자 되는 과정은 혼자 살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 내 강의를 듣고 나한테 강사료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자본과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부자가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자가 됐다는 사실이 전체 평등에 대하여 해악이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해악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해악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돈을 이런 방식으로 벌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더불어 사는 우리 집단인데 당신이 그러면은 누군가는 자신의 자유 일부를 유린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수긍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속한 이웃, 우리 마을, 우리 집단이 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려면 집단을 통해서 내가 보충받는 재화나 서비스 이런 거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행복해지는데 그만큼 그러한 자기가 혼자 충족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집단을 만들고 집단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들어가겠어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모든 구성원은 그러한 비용을 기꺼이 감당하려 할 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권리만 요구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붕괴되겠죠. 작동을 하지 않겠죠. 따라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기가 누리는 혜택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민주주의로부터 결국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과 또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만들어서 혼자로서 충족할 수 없는 재화 서비스를 얻는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 원리인데 그러한 원리로부터 자기가 혜택만 있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즉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인의식, 주도권 이런 것을 가장 잘 가꾸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자치고 그걸 강화시키는 것이 지방분권이란 얘기죠. 결국 그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잘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계속 옹호할 사람은 없겠죠. 결국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겠죠.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고 누구를 위한 지방분권이었나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은 자기 혼자 잘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루어야 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마을과 인접 마을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문제를 이웃 마을과 협의하면서 같이 해결한다?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문제를 각자 다르게 취급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람을 찾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는 같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끼리 다르게 관리하면 됩니다.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용인시하고 수원시가 서로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지역 특성에 의해서 각자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 문제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은 수원시는 수원시 특유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시가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용인시는 용인시의 특유한 그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인시가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그를 통해서 용인시 시민과 수원시 시민들은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각자 자기 스스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것이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장기 게임 바둑을 두신 적 있죠? 그렇죠? 남과 바둑을 두면서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지고 싶은 사람 한번 천장에 매달려 보세요.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다 이기고 싶잖아요. 이게 본인의 욕망이고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개인이 타고난 자유입니다. 자유 없이는 누구도 존재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바둑을 두어서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바둑을 두어서 이기는 것과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어느 분이 훈수를 두면서 신의 한 수를 알려줘 가지고 그 훈수를 통해서 이겼을 경우 여러분 보라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다르겠죠. 훈수를 통해서 신의 한 수를 얻어서 이겼다면은 이겨도 좀 찜찜하지 않겠어요? 지역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을이 발전하고 우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누구나 다 원하는 바예요. 그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감은 혼자 이만큼 행복감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마을이나 대한민국 국가가 이만큼 발전하게 되면은 이만큼 반석위에서 자기의 행복감이 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둘러싼 집단이나 사회의 발전을 통해서 그 집단이나 사회의 몫만큼 더 추가적인 개인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더불어 잘 산다는 것은 나의 행복을 할애해서 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의 기반을 그만큼 더 반석을 올려놓는 것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결국 지역 발전이 지방 분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 발전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의 발전도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를진데 더불어 함께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 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용어는 아니겠죠. 따라서 이러한 지역 발전을 어떤 각도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지역 발전을 보는 관점이 많이 변천되고 있고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급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래 우리는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돈만 많으면 일단 행복해요, 안 해요? 일단은 행복하죠. 그렇죠? 일단은 행복합니다. 돈 많으면 좋아요, 돈이 적으면 좋아요? 왜 많은 게 좋을까요? 정답입니다.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돈이 많다는 것은 내 자유를 활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의 폭이 넓으면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렇죠? 돈은 수단이죠. 그렇죠? 돈을 쓰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보람을 느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지역 발전, 더불어 잘 사는 지역 발전을 보는 관점이 종래에는 돈이라든가 좋은 집, 좋은 공원 이런 등등으로 아주 물리적인 거잖아요. 이건 물리적인 척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문제도 새로운 그 행복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아마 돈 100만 원 없더라도 이웃과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네 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자,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 의미는 지역마다 처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정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논리일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 등등은요 실제 따지고 보면 가진 자에게 아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만 쓰이더라 이런 경우 보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남을 위해서만 쓰이더라. 가끔 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고급 기술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가 나보다는 우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이더라 이런 경우 못 보셨죠? 이와 같이 자기 그 소유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권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등들. 그런데 이게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써서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그 돈을 쓸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상대방에 따라서 1억 원 가치와 100만 원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대방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1억 원 쓸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1억 원을 사용해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거나 행복해지기가 어렵겠죠. 반면 비록 1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관계가 좋으면은 그 100원을 가지고도 1억 원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지방자치는 늘상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과의 부딪히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사회적 자본이 잘 축적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그러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 저는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한다. 이런 뭐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기본이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저희의 일상에도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이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표출하고 자기 자유를 통해서 역량을 통해서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고자 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대접받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받아야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지.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프리칸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수단은 수단 나름대로 수단 사람이고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 나름대로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아프리카에 와서 그냥 아프리카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야기죠. 맞아요. 저희도 뭐 그냥 아시아인 이렇게 얘기 들으면 하면은 기분 나쁘죠. 네,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손정은 아나운서님처럼 딱 누가 했을 때 아이고 아나운서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라는 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런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네, 특강하시는 동안에 저희 관객분들이 정말 열심히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메모까지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마도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지방 정부의 자율성 증대가 지방 분권이라면 지방 분권은 지역 간의 격차를 더 크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끼리 각자 다른 걸 다르게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건이 좋은 지역은 많이 발전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을 때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은 발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하는 지역과 적게 발전하는 지역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역 격차가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것이 될 테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 원리 중에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은 제가 하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개인으로서 충족할 수 없는 필요한 것들은 집단을 만들어서 보충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충성의 제1원칙입니다. 두 번째 보충성의 원칙은 그럴 경우에 자율성이 증대돼서 지역 격차가 많이 벌어지겠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낙후된 지역은 중앙정부나 그 상위의 정부 반드시 보충을 해서 평등 수준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게 제2원칙이에요. 세 번째는 상위 정부나 상위 집단이나 사회 국가가 낙후된 지역을 보충해 줄 때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 준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보충성 원칙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증대되는 지방 분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우선은 지역 격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벌어지겠지만은 결국 상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적극적 보충성 원칙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도 평등 이상으로 발전하는 그런 맥락을 갖추게 되는 거죠. 네.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 중앙 정부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있었네요. 예. 왠지 좀 안심이 됩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또 있으신가요? 앞서 질문하고 같습니다.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방 분권을 통해서 그런 보충성 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소 지역과 가밀 지역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구가 그 큰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서 거대한 지방정부를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러한 거대 지방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혹시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역부로 강의 시간에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커지면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야 모든 구성원 각자가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큰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게 되면은 각자 주민들이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또 자기가 어떤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기도 어렵고 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기도 어렵죠. 그런 맥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답은 공공서비스나 공공재의 수요는 사람 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의 넓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소방서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소방서를 크게 만들면 규모의 경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 서너 개를 합해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고 중앙에다가 소방서를 대규모로 하나 만들어 놨다고 봅시다. 어디서 불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는 도중에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인구가 과소해지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통합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연대해서 해결하고 각자 해야 되는 것은 각자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주인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현저하게 낙후된 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상위 지방자치단체나 예를 들면은 어떤 종로구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시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가가 하나의 또 상위 집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그것은 이제 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부터 올라오면서 어느 범위를 보충해 줄까를 정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주민 합의, 우리 국가 단위에서 보면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또 서울시 같으면은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은 요 부분을 끌어올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재정적인 특별 보조금을 준다라든가 교부세를 늘려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라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방법은 상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직접 그 주민들이
살기 편한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군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지방분권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라는 다소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두가 되었던 서울시만 해도 25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 간의 재정의 불균형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각 지자체의 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공무원 수를 쓸데없이 계속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수의 증원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결국은 그 부담은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이 계속 징수가 제고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은 더욱더 불행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서초, 강남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이 보충의 원칙에 의해서 잘 되고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개입해서 교부금 형식으로서 지방 재정 자립도의 그런 어떤 평균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방 분권이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게 하나의 해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집행기관에서 자기 다음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전략적으로 공공재를 과잉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를 지적하셨는데 그 경우는 왜 나타났을까요? 지방의회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지 않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만큼 주인의식과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필요 없는 공공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다면은 구청장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아무거나 많이 공공재를 생산해서 전달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 지역 주민들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이 강화될 테고 또 지방의회가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늘어날 테고 그러한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주민 참여가 촉발돼서 필요 없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는 그런 기회로 순환고리가 이어진다면은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겠죠. 주인의식을 좀 더 함양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자치분권 요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 예를 들어서 이제 성북구, 이제 종암동, 저는 이제 종암동에 사는데요. 저는 이제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네에 발생되는 재반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모자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획기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산을 무조건 늘리려고 하시지 말고 불필요한 것에 쓰는 예산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주인의식이고 주민들의 주도권이고 결국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아니면 다음 세대가 부담이 커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돈이 결국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와요?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제대로 쓰게 하는 방법, 이게 지방자치고 이게 지방분권이죠. 중앙집권 체제로 국가가 운영된다고 하면은 개인이 국가의 예산 작용이라든가 쓰임새를 결정하는 방식에 관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우리 일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우리 집 앞에 있는 길이 1년에 100명 지나가더라도 포장됐으면 좋겠고, 저 외따로 살고 있는 내 집에 전기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수돗물도 콸콸 잘 들어오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잘 설계돼 있고 중앙정부가 잘 설계돼 있어 작동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끼리 아니면 지역 격차가 아니면 개인끼리 격차가 벌어지기 마련이고, 그러한 격차는 뭐 자치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재정의 차액을 그런 경우에 쓴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이 정도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뜨겁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놀랐습니다. 저는 뜨겁게 대답했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더 뜨겁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특강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질문에 정말 좋은 대답을 해주신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소진광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상생 없인 자치분권도 실현될 수가 없죠.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주도권과 또 주인의식을 높이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라는 거에 오늘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또 지방자치의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으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지방분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